영어를 배워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웠는데 분명 구문독해도 배웠고 그리고 단어도 암기했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쉬운 그러한 독해에서는 누구나 구문독해를 하던 안 하던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구문독해라는 것은 또는 끊어읽기라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이에요. 읽다 끊고 그리고 수식하고 뭐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뼈대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다시피 뼈대만 보여주죠. 이 안에는 피와 살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석의 문제와 빠른 독해는 엄두도 낼 수 없어요. 분석하면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빠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글을 보면서 분석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국어를 분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영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와 다를 거 없어요. 영어를 포기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직접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난 포기하겠다와 똑같은 말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하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운전면허를 봅니까? 시험이란 건 뭐죠? 필기시험이 있어요. 운전면허도. 근데 필기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높으면 운전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운전은 실전이고 필기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자, 이런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운전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뼈대만 가지고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국어를 잘하는 이유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독해라는 영역은 우리 모국어를 말과 말하기는 듣는 거죠. 듣기와 말하기는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독해는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또 다른 차원의 언어인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듣기를 잘하니까 난 독해도 잘할 거야.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독해는 또 다른 영역이며 듣기도 또 다른 영역이고 말하기도 또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글을 읽고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물론 듣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기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듣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듣기를 하지 못하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도 100%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가르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도 가능합니다. 눈이 있는 이상 또 가능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하면 도움은 분명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AI, 야생에서의 AI, Sustainability가 뭐죠? 지속 가능성. 이 정도 단어는 상식입니다. 워낙 경제나 시사에서 많이 나온 단어죠. 환경이 지속 가능한가에 관한 Sustainability. 뭐 전기차 만드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가 요즘엔 전문 용어입니까? 아니면 일상생활 용어입니까? 이거는 기초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용어와 기초 용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문 용어를 많이 배우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앞선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AI 같은 것은 지나가는 핫도그처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우리 생활에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러하겠죠. 자, AI 시대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줄을 쳐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어할 때 이렇게 nudging이라는 단어인데 smart city 이게 주어가 되어 있죠. definitely 동사 눈에 보이죠. nudge가 동사고요. 여기까지 진행형이죠.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전치사 나오면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예요. 이런 것들은 해석을 꽤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improving 개선하다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city service라는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그리고 나가면 아주 익숙한 표현이라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잘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바로 but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incrementally improving으로 시작합니다. ing로 시작하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죠. 첫 번째, ing로 시작하는 경우는요, 길게 나가서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줄치는 거 쭉 줄서 여기까지 주어가 되고, 여기서부터 물론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동사.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부사부죠. incrementally. 이 부사가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얘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맨 앞에 있는 이 부사는 문장에 있는 전체, 다시 말해 동사죠. 요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기죠. 근데 대부분 자, 빼고요. 네. 자, 문 앞 이렇게 있을 경우 동사를 꾸민 경우도 있고요. 이게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ing로 시작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했어요. 동사로 시작하는 ing 시작하면서 쭉 나가다 컴마 찍고 잘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주어.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ing로 시작하는 경우는 얘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ing로 시작해가지고 분사구문이 나와서 잘라요. 여기서 자를지, 여기서 자를지, 아니면 여기서 자를지. 엔드가 있는 거로 봐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겠고, 여기서 자르지는 못하겠죠. 연결되는 거니까. transportation, 교통과 그리고 city 서비스, 도시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이 한데 연결돼서 얘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 can take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를 꾸밀 수도 있고 또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혼이 없는 독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끊고 어디서 붙일까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예요.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은. 구조로서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원어민은 여러분 같은 원어민은 의미로서 해석합니다. 의미로서 붙이고 떨어뜨려 갑니다. 그럼 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미가 뭔가 모호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갑시다. 자,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앞에 해석해 볼게요. 스마트 시티는 명확하게 널칭 월드. 널칭가 뭘까요? 옆구리 푹 찌르는 거예요. 그 옆구리 푹 찔러서 야 이리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속 가능한 목표로 가라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세상을 계속 옆구리 찌르면서 널치가 그런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라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 테크놀로지도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개선하고 있죠. 도시의 서비스를요. 빠른 fast growing 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막 개선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건 차이나가 되겠죠. 그러나 incrementally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이죠. 점진적으로 뭘 개선해요? 바로 electrical grid, electrical 전기, grid는 망, 전기망 그런 것의 관리를 개선하면서 오염과 그리고 쓰레기, 교통, 그리고 도시 서비스는 뭐한다? 세계를 단지 짧은 디스턴스, 거리를 데려간다. 뭘 향해서? 세계 서스빌리티,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제가 말했을 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를 ing로 해석을 한 거예요.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얘를 주어로 본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상해져요. 무슨 말이지? 안 되죠. 당연히 틀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조로 가자고요. 두 번째 구조는 어디서 자를까요? 여기서 잘라볼까요? 여기서 잘라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자를까요? 좋아요.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자르도록 하죠. 관리라는 그러한 전기망의 관리를 개선하는, 전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오염과 쓰레기와 교통과 도시 서비스. 아까 했던 거군요. 여기서 잘라볼까요? 그러면 전상망
전기망하고 오염과 웨이스트 쓰레기를 관리하는 걸 개선함으로써 교통과 도시 서비스가 세계를 좀 더 짧은 거리를 데려가고 있다. 세계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이것도 뭔가 잘 안 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 방법을 들어가겠네요. 바로 뭡니까? 아, 얘가 그럼 주어가 되겠군요. 어떤 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네요. 자, 얘가 주어가 되겠군요. 세 번째 색깔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ng로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주어가 되겠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주어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죠? 독해할 때 어떻게 하셨죠? 지금 앞으로 가다가 다시 제가 뒤로 가서 생각한 거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가면서 저절로 분석돼 가지고 탁탁탁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거꾸로 다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 의미 없이 영혼도 없이 피와 살도 없이 뼈대만 갖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접근할 때. 그러므로 구조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미 갑니다. 그러므로 문장은 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미리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물론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 시스템을 얼마큼 활용하냐에 따라서 독해를 나는 고급,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예측 프로그램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다가 끝까지 읽고 나서야 여기인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하여튼간에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러한 전선망의 관리, 오염과 쓰레기, 운송과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것은 단지 조그만 거리, 짧은 거리만을 테이크가 데려가는 거죠. 세상을 손잡고 짧은 거리만을 지속 가능한 그쪽을 향해서 단지 조금만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short distance, 짧은 거리, 단지 조금만 데려가는 거야.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봐야 단지 조금만 데려가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구문독해라는 게 왜 쓸모없는 건지, 의미로 모든 걸 판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독해는요, 의미로 다가가야 됩니다. 구조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다음과 가도록 하죠. 중략하고요. 앞부분에 생태계 자국이, 발자국이죠. 생태 발자국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생태 발자국이 뭐죠? 이게 이미 제가 발자국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앞에 써두는데, 풋프린트라는 건 발자취라는 뜻이고, 생태 발자국은 이산화탄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는 흔적들 있죠. 그 흔적들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화석 연료 태운 흔적이죠. 그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나 taking into account the shadows of consumption in the faraway lands, this footprint looks very different with deep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 for marginalized peoples and fragile ecosystems. 자, 위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이미 익숙해진 게 하나 있었죠. 아, 그러니까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 동사가 나올까 봤다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take 다음에 목적어 나가고 하니까 데려가다 뜻이니까 너무 쉽죠. 어딜 향해 데려갑니까? 향해서가 to 워드가 전체 나왔죠.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짧게만 데려간 거죠. 요거 슬쩍 붙은 거 요것만 거리 부사처럼 꼭. 그런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익숙해지면 다음에도 똑같은 버릇을 갖게 돼요. taking 나가죠. take into account, 이게 뭐죠?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제 목적어가 중간에 가는데 뒤로 빼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고려합니다. 뭘 고려할까요? 동사가 어디 나가죠? 네, 여기 나갑니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 이게 주어구나, 얘가,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컴마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런 컴마가 있는데 여기도, 아, 이거 컴마 엔드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미국 사람들 컴마 엔드도 쓰지만 이거 안 쓰고 이걸로만 끝내기도 합니다. 규칙을 어기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이런 문제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미 앞부분에서. 하여튼 간에 그러므로 이런 컴마를 절대적으로 쓰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건 맞지만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만약 이것을 글이 아니라 말로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엔드, 컴마 엔드 쓸 것 같습니까? 안 써요. 말에서는 진짜 안 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로 구분한다 할 수 있죠? 미국 사람 원어민은 의미로 구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네팔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이미 입증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실험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이 문장, 그 문장하고 다르게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가도록 하죠. 물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take it account, 고려를 한다는 거. shadow, 이게 주어인지 아직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어인지 아직도 몰라요. 앞부분에서 알 수가 없죠. shadows, 그림자. 소비의 그림자. far away, 멀리 떨어진 땅. 이러한 footprint, 발자국. 여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뇌는 알아서 얘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지나가면서 알아서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알아서 정리해주면 바로 걔예요. 걔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어를 해석할 때는 나의 어떤 의식의 세계를 한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놈. 이걸 좀 무의식으로 하는데 또 다른 놈이 있어요. 이 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영어는 발전 없어요. 평생 공부해 보세요. 영어 안 됩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또 다른 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식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면서 해결하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영어 못합니다. 얘가 활성화돼야 돼요. 또 다른 놈. 얘는 우리의 DNA에 숨어 있죠. 갑니다. 그러면 take on the count, 섀도우가 그림자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비유적 표현에 강하셔야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상징하는 게 있죠. 뭘 상징합니까? 먼 지역에서의 소비의 그림자. 먼 땅.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쓴 이러한 소비의 영향으로 됐죠? 그림자니까. 그늘에서. 그럼 소비의 그늘을 고려하면 이러한 생태 발자국은 아주 달라 보입니다. 뭘 가지고 볼까요?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또 뭘까요? 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다른 놈은 이런 것들 잘 분석하는데 여러분처럼 분석하는 분들은 이런 걸 절대 힘들어합니다. 딥 하면 깊은으로 해석하거든요. 깊은. 맞아요. 깊은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또 다른 자아는 이거를 깊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뒷단어와 연결했을 때 이상하거든요. 깊은은 처음에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뒤에 가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퍼즐을 맞춰가는 이 희한한 놈이 있어요. 이놈 뭐라고 하냐면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용과 깊다는 건 이상해요. 깊은 비용이 뭐죠? 깊은 바다는 아시죠? 이미 여러분 경험해 봤으니까. 깊은 비용은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깊은 잠은 어때요? 딥슬립. 딥슬립이라고 했죠? 딥슬립은 뭐예요? 깊은 잠이요. 좋은 거죠? 깊은 잠은? 그럼 깊은 비용은 뭘까요? 좋은 걸까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상징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깊어할 때도 deep understanding, 깊이 이해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나쁜 걸로 deep이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deep trouble 하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deep trouble. 똑같은 단어인데 달리 쓰여요. 깊은 트러블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비용이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쁜 거죠. 그럼 이건 좋게 해석이 안 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대. 그리고 갑니다.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 심각한 막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되겠죠. 두 번째 marginalize. 이런 단어들은 또 어려워합니다. 마진이 뭡니까? 마진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널찍한 단어 떠오르나요? 여기 보이죠? 널찍. 널찍한 게 어깨를
옆구리를 툭 찌른다 뜻이에요. 옆구리를 툭 찌른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 스마트한 도시들이 세계의 옆구리를 찌른다면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이죠? 스마트한 도시들이 세계 옆구리를 찌른다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바로 쿡 찔러서 야 이거 해 라고 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 갈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라라고 그걸 푹 찌른 거예요. 근데 옆구리 찌르죠. 마찬가지로 마진도 같은 개념이고 딥도 같은 개념이에요. 딥을 깊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뭔가 깊은 비용 순간적으로 뭐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국어 때문에요. 우리 모국어도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갑니다. 자, 마진은 종이가 있으면 여백이에요.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마진이라 불러요. 됐습니까? 그럼 마지노라이즈는 뭐겠어요? 모서리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외지 사람이나 아니면 천대받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노라이즈한 사람들, 주류가 아닌 사람들 이런 말도 되겠죠. 주류가 아닌 사람들 또 뭐 외지에 있는 사람들 다 좋아요. 하여튼 천대받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깨지기 쉬운 환경 에코시스템, 생태계 이런 것에 엄청난 환경적 비용을 가한다는 거죠. 됐죠? 자, 정리해 볼게요. 왜 생태 발자국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뭔가 개선되는 것 같았어. 이산화탄소가 줄이고 같은 거서. 그러나 아니라니요. 그러나 사실은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의 그러한 소비의 어떤 근을 고려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몰디브 같은 경우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의 소비의 그늘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개선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달리 보여. 그런 것 같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이 마지노라이즈 사람들 구석에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 생태계들 이러한 비용을 보면 이건 달라 보여.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좋지는 못합니다. 빨리 해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구문독해나 청크대나 끊어읽기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은 뭐냐면 뼈대만 보여주는 거예요. 피와 살과 영어는 여러분이 다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뼈대가 10%라고 봅시다. 그럼 뼈와 살과 이것은 90%예요. 다시 말하면 독해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비중이 커요. 뼈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살과 피와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1차원적인 거, 뼈대는 1차원, 이것은 2차원, 3차원 또는 4차원까지 갑니다. 이게 다차원의 세계예요. 글이라는 건. 근본적인 해석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뭔가 수준 있는 문장들을 해석하고 싶다. 난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구문에 맞추면 안 되고요. 구문에 맞추면 안 되고 독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선생이 잡아줘야 돼요. 제가 물론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그 방향대로 해석하시면서 이것을 여러분들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100%는 안 돼요. 물론 영어로 해석하는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너르치가 옆구리 푹 찌르면서 야 이거 해봐라고 떠올리게 돼요. 희한하게. 또는 이렇게 문장 구조가 조금 이렇게 약간 뭔가 애매한 표현들 있잖아요. 세계를 짧은 거리를 데려나가서 간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딥이라는 단어들도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구성 같은 것도 굳이 주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를 구별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의미만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훈련에 달려있는 거예요. 훈련은 눈으로 보이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이게 또 문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누가 가르치는데
야, 이렇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됐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됐지?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주면 이건 뭐랍니까?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영어가 될 거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젠 이미 뭐 대세죠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 뒤로 가야 돼요. 밑으로. 탑다운 방식이죠. 탑에서 다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탑 다운 방식은 왜 익숙하지 않으냐면 이렇게 계속 배워오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칼처럼 끊어주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제가 말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너무 디테일하게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이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문법이 돼요. 법이 돼요. 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읽게 되죠? 자율성을 잃어요. 해석의 자율성. 해석의 자율성을 잃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경직돼요. 경직되면 뭐가 되죠? 뼈대만 보이는 거야. 뼈대. 그래서 뼈대만 보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잘 보이니까. 근데 아까 보았듯이 deep이라는 단어가 깊은의 뜻인데 얘가 어떨 땐 deep understanding이라 하면 깊이 이해했다 뜻이고 deep sleep 하면 깊은 잠을 잔다 그러고 아까 deep trouble 하면 뭐였죠? 엄청난 심각한 트러블이라고 그러고 deep cost가 되면 비용이 엄청 든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어때요? 보다시피 경직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오토노미가 중요한 거예요. 오토노머스가. 자율성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의가 있느냐? 물론 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유튜브에 있는가? 전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건 뭐죠? 딥이라는 단어 한 단어 갖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 같은 거는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그림으로 뭔가 묘사한다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미 경험으로 분명 시뮬레이션 돼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돼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이 미국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딥이란 개념이 호모사피엔스가 느끼는 것은 깊은 이해라는 것과 딥 언더스탠딩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같은 건 아니죠.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야, 너 좀 깊이 생각 좀 해 할 때 깊이 생각한다는 말에 미국 사람들 깊이 생각한다는 말에 딥 서트가 있거든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과 깊이 이해한다는 말과 왜 깊이라는 딥이라는 단어가 왜 영어와 한국어가 똑같지?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만큼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같이 시뮬레이션, 동기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필요합니까? 바로 다시 할게요. 자율성.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강의가 진정한 영어 강의지 뭔가 디테일에 가르쳐주면서 아이들 소꿉놀이 같이 가르치는 우리나라 영어 1타 강사들은 그거는 너무나 유치뽕이죠. 제가 약간 슬랭어 쓴다면 유치뽕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TV에서 감탄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심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모르니까.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들의 말솜씨는 당연히 그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액션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기대치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들어오면 누구도 나쁜 말을 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그래요. 네? 엄청난 크게 카메라 서본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서봤으니까 카메라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만한 좀 과장하면 이만한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긴장이 되면 그때는 누구도 자기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좀 뭔가 이해하려고 해요. 상대를. 그러니까 영어 강사가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리액션이. 아마추어들도. 그럼 카메라가 그걸 딱 찍었을 때는 과대 포장돼서 나가게 되죠. 그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야 정말 저렇게 대단한가 봐라고 공감을 하게 되죠. 그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 강사가 정말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제가 봤던 영어 강사 중에 뛰어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TV 나온 사람 중에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었어요. 몰입교육이라고 했던 영어 교수님이었나? 하여튼 있었어요. 몰입교육은 물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 말은 그냥 미국 가서 살아요. 미국 가서 살아. 미국 가서 해. 이거 말고는 던져줄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참 비참한 정답인데 맞는 이야기예요. 제일 좋아요. 이게 1차.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항상 나는 그런 말 하거든요. 최선의 선택이 있지만 차선도 좋다. 최선은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미국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지 않고. 그럼 차선은 뭘까요?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차선의 방법이 또 존재하겠죠. 그러면 차선의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능 영어예요. 또는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토플도 마찬가지고 생활 영어도 비슷해요. 다. 왜 그럴까요? 수능 영어, 토익이나 토플은 기본 베이스를 잘 보시면은 다 강사들 구문 강의예요. 이름은 바꿉니다. 구문 100 아니면 구문 50 뭔가 이것만 딱 하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러는데 이 말 자체가 다 베이스가 구문이라는 얘기다. 난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 미천을 드러낸 겁니다. 미천을 다 드러냈는데 여러분들 그걸 못 보는 거죠. 이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대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거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악의 선택인데 바로 연음 반응 가르쳐 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거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안녕하세요를 우리 원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 발음 외우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이게 연음 발음이에요. 얼마나 유치뽕입니까? 유치뽕이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 최악의 선택만 하지 않고 차선의 선택들을 하세요. 차선은 뭡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모국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왜 우리가 가능하다? 우리의 DNA는 그 언어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선은 힘들지만 차선을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독해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독해는요 필요 없어요. 미국 안 가도 돼요. 한국에서 충분히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독해 잘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잘하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독해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리스닝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말하기는. 쓰기는요. 써서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막 쓰고 있다고요. 막 즐기면서 무슨 의미가.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